저는 울산광역시 최초의 문학관, 현재까지는 유일한 문학관인 오육관의 이연옥 관장입니다. 이렇게 찬바람 부는 어저께 눈이 왔어요. 그런데 이런 그 문학관, 눈 온 뒤에 오영수 문학관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거닐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함께 둘러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들 문학관에서 들어오시는 입구가 이제 도로에서 130m 정도 들어오시게 되면 문학관이 산속에 하나가 있습니다. 오영수 문학관이라고 해서 오영수 선생님의 6필로 저희들이 문학관 현판을 만들었습니다. 문학관들 이제 보시게 되었고 가장 이제 들어오시면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게 이 상수리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는 오영수 문학관에서 명품으로 저희 입니다. 입니다만 사계절 다른 하고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저희 문학관에서 가장 문학관에 교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고 그 오용 선생님의 사위 되시는 분이 그러세요. 누가 저기다가 모셨느냐. 처음에 제가 뭐 실수한 줄 알고 왜요? 여쭤봤더니 너무 좋다. 아버님께서 오시는 분들을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또는 가실 때는 안녕히 가시고 다시 오시라는 그런 말씀 인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꽤 괜찮은 동상을 저희들이 모시고 있습니다. 이 동상과 이 상수리 나무는 저희 문학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 가운데 하나고요. 저희들이 또 하나 지금은 황량합니다만 여기에 이제 복숭아 나무가 있어요. 이게 돌복숭아 나무인데 이 복숭아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조그마한 소공원을 난계정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어서 보면 사계절 다른 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학업 중에 학생들과 함께 나들이를 하시면 이번 봄쯤 되면 봄꽃들을 난계정원에서 만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어, 왜 군대 사열하지 않습니까? 군대 사열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로즈마리의 사열을 받고 오셨으면 좋겠다. 오시는 분 발걸음 가볍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양가에 이 로즈마리가 그냥 허투루 보기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향기도 좋고. 근데 이 향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전 처음에 심었을 때는 이게 사열 받는 느낌 그런 기분으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로즈마리를 심었는데 이 로즈마리 여러 역할을 합니다. 이 순을 따서 깨끗하게 씻어서 한 이틀 정도 그늘에 말렸다가 차를 우려내면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로즈마리네 하시는 분은 아시는 거잖아요. 로즈마리가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쓰이는 거라는 걸 알고 계셔서 그런 분들께는 좀 꺾어 드릴까요? 그러면 이걸 좀 순을 잘라서 저희들이 조그만한 그 비닐팩에다가 선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그게 오영 선생님의 삶의 정하고도 가더라고요. 오영 선생님을 제가 삶을 더듬어 봤더니 문학 세계는 당연한 거지만 오영 선생님을 더듬어 봤더니 평생 가난하게 사시면서 나누고 베푸셨더라고요. 나누고 베푸셨던 그 정신을 저희들이 이 하다 조그만한 로즈마리에서도 가 있어서 이 로즈마리 너무 좋아합니다. 로즈마리가 향기도 좋지만 꽃도 너무 예쁘거든요. 거의 지금 이제 많이 추운데도 이렇게 잎이 파릇파릇하게 생생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그 로즈마리 중에서 가장 오래된 로즈마리가 이 로즈마리입니다. 자, 지금도 보면 꽃 흔적들이 조금 있어요. 꽃 흔적들이 조금 있는데 이 로즈마리는 2014년 10월에 제가 3,000원 주고 화분 하나를 심었는데 이렇게 멋있어졌습니다. 이 로즈마리를 보면서 를 심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조금만 더 지나면 많은 분들이 로즈마리 보러 오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벤더도 저희들이 심어놨어요. 언젠가 세월이 좀 흐르고 향기가 있는 문학관. 그리고 저희들은 친절한 문학관에서 아름다운 문학관으로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오시다 보면 울산에 이렇게 아름다운 문학관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그래서 오영 선생님의 문학 세계도 만나시고 또 그 선생님의 삶의 정신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만나시는 게 한번 보겠습니다. 바깥에서 봐도 이 계절에 제라늄 꽃이 이렇게 저희들은 이렇게 온실 같은 느낌이어서 화초가 너무나 잘 되거든요. 한번 들여다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네, 먼저 이쪽을 한번 보시게 양들이 화초를 심어놨는데 이쪽은 화류들이에요. 이렇게 꽃들을 피울 때 최근에 이 꽃이 분갈이를 해줬더니 어렵게 꽃을 피웠어요. 카틀레아라고 들었어요. 너무 예쁘게 피어 있어서 오늘 햇살하고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그죠? 제라늄도 피어 있고요. 시클라멘도 너무 예쁘게 피고 있는데 이 시클라멘은 물만 잘 주고 조절하니까 거의 사계절 꽃이 피더라고요. 꽃이 피고 저희들 문학관에 오시는 분들이 다들 고무신이네 하는 게 있어요. 오영수 선생님 작품 가운데 고무신이라는 작품 있지 않습니까? 그 작품을 그냥 연상하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고무신에도 우리가 다육이를 한번 심어보자 해서 심었는데 의외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무신이네 하는 분들 제가 마음이 내키면 한 짝씩 드리기도 합니다. 혹시 선생님들 오셔서 제게 또 고무신 한 짝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다육이에요. 다육인데 다양한 다육이들이 있습니다. 때로 뭐 오래된 친구들은 거의 한 6년 정도 된 친구들이 있고요. 아니면 얼마 전에 온 친구들도 있는데 얘네들이 가장 최근에 온 친구들인데 너무 건강합니다. 조그마한 포트에 왔던 친구들을 화분에 옮겨 심었더니 이렇게 우람하게 튼튼하게 자라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곳에서 무슨 식물원 같다 온실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가꿔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하죠. 오영수 선생님께서 저희들 퇴근하고 나면 선생님 나오셔서 샥 한번 둘러보고 가십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네요 라고 또 이제 호응을 해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학생들과 함께 이런 우리가 조금만 정성을 기울이면 화초들이 얼마나 예쁘게 자라는지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직접 한번 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방역 철저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저희 문학관에 오시면 가장 먼저 발열 체크를 해야지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발열 체크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제가 마스크 없이 한번 가볼까요? 네, 마스크가 없다고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한번 보실까요? 네, 통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멘트가 나올 때 들어오셔서 우리 이제 선생님께 여기 안내 표지 여기다가 이제 오셨으니까 저희들이 등록 대장에다가 저희들은 뭐 그 QR 코드를 하지 않고 저희들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선생님들의 성함은 말 필요 없고요. 전화번호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그 발열 체크하셨을 때 체온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한번 보시고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개인적 문제가 있었을 때 개인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라는 데 체크를 해주시면 그러고 나면 이제 전시실로 들어가시게 될 텐데 저희 문학관에서 전시실에 들어가시기 전에 한번 많은 분들이 어린이도 어른들도 좋아하는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100원으로 소중한 추억 담아가세요라고 저희들이 붙여놨는데 여기에서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딱 섰을 때 저희들이 이제 뭐라 그래 대충은 위치를 정해드립니다. 한번 서세요 그러면 오영 선생님의 흉상도 같이 만날 수 있는 곳에서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터치를 하고 나면 하나 둘 셋 하고 나면 사진이 찍힙니다. 근데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팔이 길어서 한번 가겠습니다. 사진으로 남기기를 누르고 나면 딱 보면 셋 할 때 합니다. 그냥 뛰어도 돼요. 뛰어도 되고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할 수가 있는데 방금 제가 뛰었을 때가 찍혔나 봐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 부분에는 날짜를 쓰거나 저희 오영수 문학관은 있기 때문에 날짜를 쓰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왔었을 때 이야기도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글귀를 남겨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날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오늘이 8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첫눈 온 다음 날이라든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주체가 너무나 그렇네. 6필요해야지만 됩니다. 요즘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성 완료를 누르게 되면 작성 완료 누르고 프린트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도와드려요. 도와드리는데 누르면 확인하고 나면 아마 프린트가 되어서 나올 건데 100원은 프린트가 잘 되어서 나오면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전시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아마 프린트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린트 나올 동안 저희들 전시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 문학관은 이제 전체적으로 2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아담한 2층 건물인데 1층은 전시실과 사무실 그리고 수장고 뭐 이렇게 부속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2층에는 난계 홀이라고 그래서 다목적 홀과 문화사랑방이라고 그래서 작은 도서관 성격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전시실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오영수 선생님 흉상을 만나시게 됩니다. 저는 많은 문학관에, 대한민국의 문학관에 110곳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 문학관에 저마다 그 흉상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있는 흉상과 저희 오영수 문학관에 있는 오영수 님 흉상과는 다르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죠. 왜냐 그러면 인근에 뭐 가까이는 경주에 독립모골문학관이 있습니다만은 독립모골문학관에 가시게 되면 독립관에는 독립선생님 흉상이 맨 먼저 맞이를 하고 그다음에 모골관에 가시면 모골 스님께서 흉상으로 남아 계십니다. 맞이하시는데 저희 오영수 문학관의 있는 오영수 스님 흉상과 뭐가 다르냐? 그곳에 있는 뭐 독립스님 흉상이나 모골쌤 흉상은 독립모골문학관을 지으면서 거기에 유명한 조각가에게 의뢰를 해서 흉상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작한 겁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 오영수 문학관에 있는 오영수 선생님 흉상은 아드님이 만들었어요. 아드님이 그럼 뭐 하는 사람이야? 조각가겠죠, 당연히. 오윤이라고 우리나라 민중미술 1세대 작가입니다. 오윤 선생님께서 아버지의 흉상을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제작 연도를 1978년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날짜까지는 알지를 못하지만 아드님이 만든 아버지의 흉상을 소장하고 있는 문학관은 국내에 그렇게 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흉상을 만나고 나면 오영 선생님께서 태어나신 연도라든가 간략하게 오영 선생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훑어볼까요? 우리나라 대표 서정 단편 소설 작가 오영수 그래서 1909년에서 태어나셔서 197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오영수 선생은 주옥 같은 서정적 단편 소설로 한국 소설 문학사에 큰 획을 그은 문학가이다. 호는 난계이고 언양면 동부리. 현재 주소로는 보면 울주군 언양읍 그 성안 1길 2번지더라고요. 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어려서 한학을 수학하셨고 언양초등학교 11월 졸업하셨는데 상급학교 진학을 못했어요. 선생님들 중학교 선생님이시잖아요. 근데 중학교를 못 가셨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초등학교 때는 공부도 잘 하셨는데 중학교를 못 가셔서 나름대로 여기서 뭐그 신문 배달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를 못해서 일본을 건너가십니다. 1932년에 오사카로 가셔서 뭐 고베를 통해서 가시더라고요. 고베를 통해서 오사카를 가셔서 오사카 나니와 중학교 속성과를 마치셨습니다. 그 속성과라는 게 야간이더라고요. 우리였던 중학교를 나왔는데 웬 대학교를 갔느냐. 여기는 지금 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나니와 중학교 속성과를 졸업하시고 나서 니혼대학 전문부에 입학하셨습니다. 니혼대학 전문부에 입학하셔서 2학년 되던 해에 중퇴를 하십니다. 왜냐 그러면 각기병이 너무나 심해서 학업을 이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잠 못 자죠. 제대로 못 드시죠. 이러다 보니 각기병이 심했던 것 같아요. 각기병이라는 게 무슨 병이 전 처음에 각기병 그러길래 그냥 얄팍한 지식으로 무슨 한자 생각하고 뼈가 어디가 문제가 있었나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영양실조였어요. 극도의 영양실조로 학업을 이어가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셔서 여기에서 야학을 열어서 우리 뭐 대한제국의 역사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치고 이러시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대한 미련을
여전히 떨칠 수가 없어서 이제는 도쿄로 가십니다. 도쿄 국민예술원을 입학하셔서 여기를 졸업하시고 나서 다시 돌아오시죠. 돌아오셔서 그 사이에 뭐 지금 여기 보시면 경남여고에서 교편을 잡았다고 되어 있는데 요 사이에 오영 선생님께서는 만주를 가십니다. 1942년도 만주국 건국 10주년 기념 박람회가 열리는데 그때 오영 선생님께서 만주를 가시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고향에 있을 무렵이라는 작품에서 만주를 가실 때의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도둑 고양이처럼 떠났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일제 강점기지 않습니까? 일본이 언어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내 나라 글로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하면서 일본 야학을 열어서 대한제국의 역사를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다 보니 일본 경찰들의 눈에 오영수라는 인물이 곱게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일본 경찰이 늘 뒤를 밟고 있는 상황이고 내 언어 말살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나라 글도 쓸 수 없는 상황이고 이래서 만주를 가시게 됩니다. 돈도 벌 겸. 그래서 만주를 가셔서 만주에서 거의 한 1년 정도 계시다가 돌아오셔서는 언양으로 오시질 않죠. 일광으로 가시게 됩니다. 일광면에 가셔서 면서기를 하시다가 해방을 맞이합니다. 광복을 맞이하셨죠. 그래서 나서 그때의 경남여자고등학교에 1945년 12월 3일자로 미술교사로 부임을 하십니다. 미술교사로 부임하셔서 동료 교사들하고 그러니까 뭐 김수돈 선생님도 그 학교에 재직하고 계셨고요. 동료 교사들과 시를 쓰고 이러시면서 중성이나 백민 같은 문예지에다가 뭐 6월 아침 산골나가 이런 작품들을 발표를 하셨어요. 원래 선생님께서는 동시부터 먼저 쓰셨거든요. 1927년 5월 25일자 동아일보에 병아리라는 동시를 발표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동시를 쓰셨어요. 그러시다가 여기 지금의 경남여자고등학교입니다. 그 당시는 경남공립고등여학교에 미술교사로 부임하셔서는 동료 교사들과 이제 시를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그럼 웬 소설가냐 하실 텐데 시를 쓰시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러면 김범부 선생님을 만나시면서 유명한 동양 철학자죠. 김동리 선생님의 형님이십니다. 김범부 선생님을 만나시면서 범부 선생님께서 내 동생도 글 쓰는데 그러면서 동리 선생님을 만나시게 됩니다. 김동리 선생님을 만나시면서 소설 한번 써볼까 해서 쓴 작품이 나미와 엿장수. 선생님들 요즘에 국어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1학년 1학기 교과서든가요? 천재교육에서 나오는 교과서에 고무신이라고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미와 엿장수를 김동리 선생님의 추천으로 신천지라는 신천지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 뭐 조선일보에서 월간조선 펴내고 동아일보에서 신동아 펴내는 것처럼 서울신문사에서 펴냈던 종합 잡지입니다. 이곳에 나미와 엿장수를 발표하시면서 이제 소설가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소설가로 활동하시고 딱 당선되고 났더니 주변에서 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가 잘 썼어 그랬겠어? 동리 선생님에서 추천했으니까 그랬지. 오기가 생기죠. 그 좋아. 그러면 내 실력이 이제 아닌지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서 이듬해에 1950년 서울신문에다가 신춘문예 응모를 합니다. 머루라는 단편 소설을 응모를 하는데 그때 오영수란 이름으로 쓰지 않아요. 오유섭이라는 이름으로 신춘문예 응모를 했는데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봐라 내 실력이 맞지 않냐 이렇게 당당하게 머루까지 발표한 신춘문예 당선까지 되시면서 본격적으로 소설가로 활동하시게 되었고요. 그러면 현대문학 편집장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한번 너무 한 곳에 오래 계시니까 다리 아프시죠?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서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교사로 재직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경남여자고등학교, 지금의 경남여자고등학교입니다. 그곳에서 미술교사로 부임하셔서 교사로 재직할 때의 사진입니다. 미술교사로 재직하셨다가 50년도가 되면 이제 5년 정도가 지난 거죠. 50년도가 되면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교과목이 국어와 고문으로 바뀝니다. 왜 미술교사에서 국어와 고문으로 바뀌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천지의 나미와 엿장수라는 작품을 발표하면서 소설가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다 보니 이 학교에서도 선생님 미술도 좋지만 국어 과목으로 가르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서 국어와 고문으로 바뀌시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는 원래 화가가 되고 싶으셨던 꿈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그림들이 선생님께서 직접 그리신 거거든요. 뭐 쏘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 전부 다 선생님께서 직접 그리신 거예요. 이걸 보시면 선생님께서 낚시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미루어 짐작하실 수도 있겠죠. 저기 징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민물에서 노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직접 그렸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어린이들이 여기 너무 좋아해요. 어느 날 어린이집 어린이가 왔었는데 여기 무릎 꿇고 앉아서 뭘 그리고 있어요. 뭘 그린가 봤더니 저 두꺼비를 따라서 그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 이제 학생들도 여기 와서 한번 같이 스케치를 해본다든가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한학을 수학하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마 한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또 한학자 집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한문에 대한 한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산심강정 이 글귀를 무척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산은 깊고 강은 고요하다. 이건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물하셨어요. 근데 저희들이 전시하고 있는 이 산심강정은 소설가 강호삼 선생님, 오용 스님의 제자입니다. 강호상 스님께 드렸던 것을 강호상 스님께서 저한테 문학관에 있으면 좋겠다 해서 기증을 해주셨어요. 위 강호삼군 그 을묘년을 제가 역산을 해봤더니 한 1975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 난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용 선생님 호가 앞서도 난계라고 나왔지만 오용에서는 원래 초기 호는 월주입니다. 달, 월, 섬주. 근데 왜 난계라고 바꾸셨느냐 그러면 이 난계라고 호를 바꾸신 것은 1973년도입니다. 선생님께서 1972년 12월 15일자로 위궤양이 심해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시고 나서 거의 한 달이 지나서 병원에서 퇴원하시면서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내 몸속에 흐르는 피가 80%는 내 것이어야 되는데 나는 반대로 80%가 남의 것이니 어떻게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시면서 당신 한자 이름도 바꾸시고 그다음에 이제 호도 난계로 바꾸셨어요. 난초난 계곡계. 여기에는 오용 스님의 자연사랑 정신이 오롯이 새겨져 있습니다. 난초 가꾸는 걸 누구보다 좋아하셨고 그다음에 낚시를 즐기셨습니다. 낚시 한번 얼마나 즐기셨는지 붕어 어탁을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호가 초기 호는 월주입니다. 나중에 난계로 바꿨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문학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선생님의 유품 가운데 초기 호가 있는 작품이 붕어 어탁 이겁니다. 보시면 1968년 5월 7일 오후 4시 가산 저수지에서 낚은 거고요. 구촌이니까 한 3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간 반짜리 대나무 낚싯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끼는 지렁이였어요. 어느 분이 이걸 보시더니 그러십니다. 이날 교수님께서는 혼자 가셨나 봐요. 그래요. 저는 낚시를 잘 모르니까. 아니 왜요? 여쭤봤더니 보통은 조우, 그러니까 낚시의 벗이 누구였는지 여러 명이 갔다면 그걸 적는다 그래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그걸 안 적으신 걸 보니까 아마 이날도 혼자 가셨나 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는 수련이라든가 장자늪이라든가 그 소설, 그 낚시 관련 소설들이 꽤 많거든요. 특히나 울산과 관련된 작품 가운데는 삼호강이라는 작품도 유명합니다. 삼호강은 지금 오산대교 그 은하수 다리에 있는 그 옆쪽이 배경이거든요. 언제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작품들은 선생님께서 전부 다 직접 쓰시고 그렸던 것들이고 여기에 이제 벼루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선생님께서 생전에 쓰셨던 선생님의 손때 묻은 것이라서 저희들은 애지중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문학관이 한 100여 곳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100여 곳이 되는 문학관 어디에도 없는 그럼 결국은 오용수 문학관에만 있는 유품이 한 점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데스마스크예요. 데스마스크는 선생님께서는 1909년 2월 11일 그 당시 주소로 경남 울산군 언양면 동부리 313번지에서 태어나셔서 1979년 5월 15일 스승의 날 오전 7시 30분에 돌아가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어떻게 치르고 뭐 장지는 어디로 하고 이런 걸 고민하게 될 텐데 아드님이 조각가여서 그런가 봐요. 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오윤 선생님께서는 진짜 숨이 멎은 아버지 얼굴을 깨끗하게 덮고 그 위에다가 거즈를 붙이고 바셀린을 뭐 바르고 뭐 절차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석고를 부었습니다. 뜬 게 이게 데스마스크입니다. 저는 관람객들이 오시면 그렇게 설명드리죠. 작가 오용수의 이승에서의 마지막 순간, 저승으로 가는 첫 순간을
아들인 조각가 오윤 선생님께서 이렇게 남겨놓으셨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이 데스마스크가 데스마스크 때문에 제가 가슴이 철렁 내리겠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15년 5월 28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왜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날이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저희들 휴관이니까 아무도 없는데 제가 혼자 뭐 나를 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왔는데 갑자기 산이 울었어요. 이 화상산이 울더라고요.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산이 우는 소리를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놀랐죠.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래서 지진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어디서 뭐 진짜 폭탄 터뜨린 줄 알았어요. 근데 급히 검색을 해봤더니 지진이 일어난 일보 같은 겁니다. 놀라서 이 셔터를 올리고 들어와 봤더니 이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데스마스크가 부셔지면 훼손되면 구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다행히 딱 봤더니 반쯤 고개를 한 15도 정도 고개가 돌아가 있는 겁니다. 제가 기본 상식은 있어서 여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1시간 동안 이걸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 이거 유리를 들어올릴 수도 없고 해서 끌어안고 있으면서 여진이 오고 나서 그때서 더 이상의 여진이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나는 데스마스크를 보호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데스마스크를 볼 때마다 그런 아찔한 생각들 떠오릅니다. 그리고 오용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현대문학사 발전에도 문예지 발전에도 누구보다 크게 이바지하신 분이신데 이 현대문학이라는 순수 문예지입니다. 이 현대문학은 선생님들께서 혹시 서점에 가셔서 문예지 이렇게 보시다가 현대문학 보이면 조금 애정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현대문학의 창간주가 누구냐 그러면 언양분이십니다. 우석 김기호 선생님. 세종시에 가시면 미래인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시면 교과서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그곳에 가시면 우석 김교 선생님의 어떤 행적이라든가 발자취를 더듬어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이 현대문학 초대 편집장을 오용 선생님께서 가십니다. 선생님께서는 글에다 글에 남기셨어요. 뭐 아무래도 고향 후배니까 자네가 나 일 좀 도와다오 이랬을 때 저는 활자도 모르고 못합니다. 주간을 못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 우석 선생님께서 오위영 의원이라고 오용 선생님의 종숙부님이 계십니다. 그분께 연락을 해서 어쨌든 나 10분이라도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갔더니 이제 그럼 편집장이라도 맡아라. 주간은 안 하시고 편집장을 맡으셔서 한 10년 정도 편집장으로서 우리나라 현대문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셨는데 이 현대문학 앞에 오면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간호에 저게 이제 창간호인데 창간호에 어용 선생님께서 뭐라고 쓰셨느냐 그러면 잘 만든다는 약속은 못한다. 그러나 한 달도 빠짐없이 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현대문학이 그 약속이 여태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원래 2021년 1호로 제가 현대문학을 받아봤더니 통권 793호예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예지가 생멸을 거듭하지만 이 현대문학은 1955년 1호로가 창간호인데 이후로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순수 문예지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오용 선생님의 가게도 참 형제분들이 많으세요. 요즘 뭐 10남매 내 형제가 10명이에요. 말하기 참 힘들죠. 근데 찾아보기조차도 힘든데 오용 선생님께서는 아버지 오시영과 어머니 손필옥 여사 사이에서 5남 5녀 중에 장남이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때로는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 4남 3녀 중에 장남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복술, 차술, 퇴근 여동생들 남동생 한 분이 일찍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4남 3녀 중에 장남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5남 5녀 중에 장남이셨고요. 오용 선생님께서는 동네 야류에서 양반춤의 명무셨던 김자, 귀자, 조자 김귀조 어르신의 따님과 결혼하셔서 김정선 선생님과 결혼하셔서 슬하에 3남 3녀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큰따님은 1939년생이시고 화가입니다. 서울대 미대를 졸업하셨는데 당국대 미대 교수하시다가 지금은 정년하셔서 그냥 살고 계시고요. 국이라는 따님은 태어나서 2살 때 죽습니다. 철이라는 아드님 장남이었죠. 6살 때인가 일찍 갔어요. 그리고 아들하고 딸을 먼저 보내고 나서 2남 2녀 오윤, 오건, 오영아. 그래서 따님 2분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요. 아드님 2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오윤 선생님은 우리나라 민중미술 1세대 작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오윤 선생님께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7년 뒤인 1986년 7월 5일에 나이 40으로 요절하셨고요. 오건이라는 저분도 저 아드님도 우리 귀농단체에서는 저분을 귀농 1세대라고 귀농 선구자라고 우러러 보더라고요. 근데 저분은 귀농 선구자이면서도 우리나라에 유기농을 도입하신 분이 저희 분이시기도 합니다.
동국대 원예학과를 졸업하셨는데 군복무를 마치고 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농사 지으러 가겠습니다. 농사를 경상도에서 짓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863번지 그곳에 가서 직접 땅을 일구고 집을 짓고 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형님이 돌아가신 지 4년 뒤인가 1990년도에 또 요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드님 두 분은 돌아가셨고요. 따님 두 분만 지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고 그래서 저희 행사를 할때 한때는 뭐 큰 따님께서 자주 오셨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막내 따님 가족들이랑 그 다음에 큰 아드님의 손자들, 그는 아드님들이죠. 그러니까 오영생님의 장손입니다. 장손은 오영생님께서 딱 얼굴을 봤어요. 78년생이니까 얼굴을 봤지만 둘째 손자는 못 보고 가셨죠. 그래서 지금 손자들이 간혹 여기로 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다재다능하셨더라고요. 다재다능하셔서 만돌림도 직접 연주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하셨는데 타향살이라든가 울릉도 뱃사공이라든가 그런 노래들을 즐겨 부르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모 행사를 할 때 만돌린 음악회를 한 2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울산 인근엔 만돌린 연주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신다면 만돌린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타 소리보다는 더 섬세하고 맑습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오영 선생님의 이제 창작시를 재현을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당신 서재를 난개서실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 난개서실을 저희 붙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이 책상은 선생님께서 직접 쓰셨던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대나무로 만든 필통이 있습니다. 저것은 오영수 스님께서 직접 깎고 만들어서 제자인 지금 현재 그 한국문인인장박물관 관장님이신데 이재인 전 경기대 교수님께 이거를 제자에게 선물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선물 받은 것을 이재인 관장님께서 저에게 다시 저희 문학관에 다시 기증해 주셔서 이렇게 스님께서 쓰시는 것처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풍도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내포 가리개 형식인데 여러분들이 꿀팁 하나 드린다면 선생님이 서예 전시 같은 거 가시잖아요. 서예 도록 같은 거 받으실 텐데 그런 것들 이렇게 오려서 마음에 드는 글귀 있으면 오려서 이렇게 병풍 만들어도 가리개나 이렇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꿀팁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문학관에서는 오영 선생님의 작품을 저는 귀로 읽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귀로 읽을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영수 스님의 첫 번째 창작집이죠. 머루는 작품 배경이 지금 반천 일반산업단지가 배경입니다. 이 머루부터 시작해서 명암, 메아리 요 세 개의 작품을 직접 귀로 읽을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는 만약에 서지학을 한 것 아니면 장정에 대해서 표지 장정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장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같이 들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영 선생님의 대표작 가운데 갯마을, 많은 분들은 갯마을이 오영 선생님의 대표작이니까 당연히 오영 선생님 고향이 바닷가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갯마을은 오영 선생님께서 일광면 서기로 계셨을 때 그 바닷가 사람들의 삶을 직접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을 작품으로 쓰신 건데 1953년도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1965년 11월 19일 영화로 만들어서 개봉을 합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문예 영화도 성공할 수 있구나라고 확인시켜준 작품인데 황정순, 고은아, 신영균, 이낙훈 이런 분들이 주연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김수영 감독님께서 원래 92쯤 되셨으면 최근에는 건강이 별로 안 좋으신데 김수영 감독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갯마을은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5명이 만든 대단한 영화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5명이 대한민국 예술원상 수상자 5명이 누구냐 그러면 첫 번째 원작자인 오영수 선생님께서 제22회 대한민국 예술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감독이신 김수영 감독님 영화 예술원상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혜순이의 시어머니죠. 황정수 선생님, 그 다음 신영균, 그리고 이 각색을 하셨던 신봉승 선생님께서까지 5분이 일단 대한민국 예술원상을 받으신 작품이어서 문예 영화도 성공할 수 있구나. 요즘 천만 영화 그러는데 당시로는 이게 천만 영화를 버금가는 그 정도로 대단한 작품이었고 2019년도 한국영화 100주년 때는 해외에서 한국영화 100주년 개막작으로 상영되기까지 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럼 이게 이제 갯마을의 어떤 시나리오고 갯마을 장정도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오영쌤의 작품을 12편을 저희들이 이제 낭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한 작품 골라서 두꺼비 한번 볼까요? 작품 책 설명은 아니고 작품 설명인데 작품 설명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작품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녹음을 할 수가 있고요. USB나 담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 사는 친구 K가 현의 두꺼비에 대한 관심을 보다 못해 K가 두꺼비 얘기합니다. 두꺼비를 기르다니 원 사람도. 그런 현은 되려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것과 멋이 달라.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나중에 미리 듣기를 해서 여기서 들어보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극적인 요소가 많아서 가족 단위로 왔을 때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고,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데리고 오신다면 학생들을 여기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오영쌤의 이제 그야말로 일대기죠. 선생님께서 태어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연보를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나 상세합니다. 근데 이 벽면이 저 개인적으로 조금 아깝기도 하죠. 좀 더 좀 예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로 다른 걸 좀 하고 싶은데 리모델링 할 때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선생님께서 이제 뭐 도토리밥이란 이 동시는 어머니 뭐 떫고 맛없는 도토리밥 저는 못 먹겠어. 이게서 이제 아마 그 일제 강점기 때 쓴 건데, 왜 우리는 일본인들이 다들 빼앗아가 우리가 농사짓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는 도토리밥을 먹어야 되니까. 도토리밥 선생님 안 드셔보셨죠? 너무 떫더라고요. 아마 이게 인제에 가면 산천박물관에 가면 도토리밥 이게 모형이 있던데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드셔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도토리 묵도 쓴데 도토리밥 얼마나 썼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선생님께서는 직접 동치로 발표하셨던 거고, 지금 좀 니 빠진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가 빠진 할아버지에 대해서 쓴 동시들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오용 스님의 머루 작품부터 시작해서 오용 스님에 대해서 제대로 짧게 둘러보실 수가 있는 코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거의 전시실은 막바지가 될 텐데 이 공간이 저는 제일 처음 왔을 때 좀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전국의 문학관들을 많이 둘러보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저를 위로한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참 인간적이네요. 너무나 아크릴판에 반듯반듯하게 놓는데 이게 아니어서 참 오히려 인간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진하고 저 엽서 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 낯익은 분들 계시죠, 선생님? 가운데 계시는 김동희 선생님이세요. 그 옆으로 오용수 선생님이시고, 그 다음에 김동희 선생님 서있을 봤었어요. 김동희 선생님 옆에 계신 저분이 조구교향 그 SK 에너지의 사장님이셨는데 아마 울산대공원을 울산광역시 기부채납한다고 사인하셨던 서명하셨던 분이시고요. 그 옆에 계시는 분은 수필가이면서 지금 울산예총 그 당시 회장이셨는데 최종두 선생님, 그리고 맨 가에 계시는 분은 그 당시에 그 유공이었습니다. 대한석유공사의 공무부장인가로 계셨던 김인섭 선생님 인데 이제 그 당시 문협 지부장님이셨습니다. 이 사진과 이 엽서글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해놔서 어떻게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는 1979년 5월 15일 스승의 날 오전 7시 30분에 돌아가셨죠. 그럴 때 오용 스님께서 제자이면서 부산중학교 제자이면서 후배 소설가인 윤정규 선생님께서 조사를 쓰셨습니다. 참 잘 쓰셨어요. 그래서 한 구절만 많은 기회가 되신다면 선생님들 오셔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우선에 짧게 한 구절만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을 여의는 자리에서 선생님을 추억하게 되자 선생님이 남기신 갖가지 일들이 새삼 크고 깊게 느껴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새 속에 살으시면서도 새 속의 영예에는 한눈도 팔지 않으셨고 마치 독야청청하는 장송처럼 초연히 세상을 굽어보시면서 에오라지 문학에만 전념하신 그 꿋꿋함이며 소설은 짧을수록 예술성이 높아진다 하시면서 단편 소설만을 쏘신 예술가로서의 긍지하며 난초와 낚시를 버타며 일상을 청결하게 꾸며오신 고고함하며 모두가 범인이 범접하지 못할 높은 경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감탄케 하는 것은 선생님의 문학이 추구했고 또 달성한 따뜻한 인간애가 넘치는 세계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돌을 던진 악인도 또 추한 것도
선생님의 붓끝이 닿기만 하면 마치 요술을 부리듯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소설가로서 활동하신 지 30여 년 동안 200여 편의 단편 소설만 쓰셨는데 주인공들이 다 잘난 사람들이 없습니다. 식모이거나 구두 닦이거나 모두가 가난하고 힘없고 진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소설 작품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는 지역 말이 사라지는 걸 안타깝게 여기셔서 사투리를 작품 속에 많이 녹여내셨어요. 울산 사투리, 울산 토박이 말들을 제대로 음미할 수 있는 작품이 오영스님의 소설이 아닐까 하는 소개 말씀드리면서 그럼 전시장 한번 나가 보실까요? 네,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머,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사진이 나와 있으면 저희들이 100원을 그냥 넣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여러 장을 저희들이 프린트를 하려 했더니 이게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만 프린트가 됩니다. 그래서 사진이 잘 나왔으면 100원으로 소중한 추억 담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선생님께서 어떤 그 선생님 발자취를 지금 조금씩 한 장의 사진으로 이렇게 남겨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다시 이향이라는 이 사진을 제가 무척 좋아하는데 이 언양읍성입니다. 이게 만주를 가시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 전 이 뒷모습이 너무나 애잔했었어요. 울컥했었고 이 사진을 처음 봤었을 때. 그래서 아마 언양읍성의 이런 모습은 지금은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께서는 그 유치환 선생님과 함께 종군 작가로 동부전선에 종군 작가로 참전하셨거든요. 이게 종군 작가로 참전하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유치환 선생님과 그 다음에 이준 선생님, 우신칠 선생님, 오영수 선생님이신데 5분이 가셨어요. 김재문 선생님까지. 김재문 선생님은 부산에 무명사진관을 하셨던 사진작가신데 사진을 찍으셨으니 사진이 없으시죠. 그래서 지금 이준 선생님도 지금 살아계시고요. 이준 선생님은 거의 103세? 104세 이 정도 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런 사진들 한번 보시면서 여기 보시면 또 낯익은 얼굴들 있습니다. 오영수 선생님이 현대문학 편집장 시절인데 앞에가 박재삼 선생님이시고요. 그다음 오영수 선생님 여기 계십니다. 조현현 선생님 여기 계셨고 여기 이 선생님 아마 이분이 이제 김광수 선생님으로 저희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 뒤에 계신 이 여성분이 김수영 시인의 동생입니다. 수필가 김수명 선생님이시고요. 요거는 이제 경남여고의 졸업 사진입니다. 여기 오영쌤이 계십니다. 네, 이런 사진들. 그리고 이제 스님께서 언양에 하셨을 때 사진은 이 사진인데 아마 큰따님 오수기 선생님을 어머니께서 오영쌤 사모님께서 안고 계시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그 독립운동가 이동계 선생님의 결혼 사진인데 이동계 선생님의 자제분 되시는 전욱 스님께서 기증을 해주셨고요. 이게 병영교회입니다. 병영교회 100년이 훨씬 넘은 교회인데 이 건물은 없지만 그 당시에 오영수 스님께서 원양에 들러리로 가셨더라고요. 이런 사진도 기증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시하고 있습니다. 사진들은 이제 유명한 작가분들 계십니다. 여기는 조경희 스님도 여기 계시네요. 여기가 황순원 선생님 계십니다. 여기 딱 보시면 다양한 유명한 예술가들 다 계실 텐데 요 밑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아마 해산 박두진 선생님도 계시고요. 미당 선생님도 계시네요. 다양한 분 황순원 선생님하고 오영 선생님 좀 절친이셨더라고요. 절친이셨고 여기 박목월 선생님도 계십니다. 여기는 최정희 선생님.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들 함께 진짜 잊혀진 우리나라 문단 거목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십니다. 여기 게오르교가 오셨을 때 사진이고요. 여기가 이효령 선생님, 오영 스님이신데 이효령 스님 건강이 최근 안 좋으시더라고요. 네. 여기는 이제 그 부산의 요산문학관이라고 있는 요산 김정한 선생님께서 아마 웅촌에 오영 스님께 낙향에 계실 때 오셔서 두 분이서 이제 주변에 이제 뭐 기자들이랑 같이 찍으신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번 뭐 이렇게 대충 많은 사진 아닙니다만 사진으로서 스님의 어떤 발자취를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학관에서 문학관을 많은 분들이 풍수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좋은 기운이 참 많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0분 들어가겠습니다.
그 가운데 좋은 균이 많은 곳 가운데 가장 좋은 균이 많은 곳이 여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사랑방입니다. 작은 도서관 성격의 공간인데 오영 스님의 작품을 포함해서 거의 지금 현재 한 5천 권 정도 어, 장소를 갖추고 있고요. 이제 책은 많은데 허가가 없어서 최근에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저 위에 공간 하나 있던 것들 전부 다 이제 해서 서가로 만들었고요. 저기 보시면 저는 이 저희들 문화사랑방에 있는 이 서가에서 가장 애정을 두는 곳이 요곳과 채워지지 않은 이곳입니다. 여기는 강태헌 선생님께서 25년 동안 한 권 한 권 사모았던 것을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 제가 이 책을 받아왔을 때 제가 이제 거풍도 시킬 겸 이렇게 보다가 우리 선생님들께 그랬습니다. 우리는 강태원 선생님으로부터 책을 기증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추억을 기증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코너를 하나 만들자 해서 강태원 기증 코너라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채워지지 않은 이곳은 또 채울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난계 창작 교실이라고 해서 문학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난계 창작 교실 수강생이어서 저는 2021년 신춘문예에 그분의 이름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 9월에 비보가 날아들었죠.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근데 이분도 학창 시절부터 한 권 한 권 사모은 책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부군께서 이 책을 정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시길래 그럼 저희 문학관에다 주시죠. 그러니까 부군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바코드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비워놓고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뭐 세계문학은 아니지만 이게 박경조 선생님이라고 난계 창작교수 수강생이었던 분이 평생의 어떤 문학에 대한 열정이 녹아있는 그 책들을 꽂아서 여기 문학관에 오시는 분들이 그분의 어떤 시를 사랑하셨던 정신도 닮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채워 넣을 것이라서 이렇게 빈 공간, 비어서 더 좋기도 하네요. 빈 공간도 보여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곳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한 번도 여기에서 여유롭게 앉아서 책을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문학관이 풍수하시는 분들이 좋은 기운이 참 많은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여기예요. 여기는 바로 앞에 보시면 제가 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상수리 나무 좀 명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계절 다르거든요. 상수리 나무도 내려다 볼 수 있고 오용 선생님도 만날 수 있고 그다음에 눈을 좀 더 멀리 두면 가까이에는 옛날에 봉수대가 있다 해서 불호산 봉화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도 내려다 볼 수 바라다 볼 수 있고 거기서 시선을 조금만 오른쪽으로 넘기면 신불산 공룡능선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곳인데 선생님도 언제 한번 기회 되신다면 오셔서 학생들이랑 한번 여기서 책도 읽고 그다음에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난계홀이라고 다목적 홀이 있습니다. 한번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저희들이 뭐 이렇게 난계 창작교실 수업도 하고 하다못해 뭐 추모 행사도 여기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대관도 합니다. 대관도 해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 대관도 무료로 대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저는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거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켈리를 공부하셨던 분들이신데 대관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이신데 여기에서 본인들이 쓴 작품들을 여기다 기증해주고 가셨어요. 이 공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세워놨더니 꽤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대관 1주년 특별전 하면서 했던 건데 안 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오영수 선생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글귀인 것 같아서 작가 오영수는 서정의 원사 가꾼 한 성실한 정원사다. 문덕수 선생님께서 이렇게 오영수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영수 문학관을 친절한 문학, 울산 최초의 문학관인 이 오영수 문학관을 친절한 문학관에서 이제는 아름다운 문학관으로 갖고 가려고 오영수 선생님의 정원사였던 선생님의 어떤 문학 정신을 기리면서 아름다운 문학관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아름다운 문학관의 마지막은 이 야외 테라스입니다. 이 야외 테라스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외 카페 거기는 카페도 안 해요 라고 하는데 카페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테이블을 두 개를 해서 여기서 앉아서 뭐 책도 읽고 그다음에 그 차도 한 잔 드시고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어느 분은 이 공간이 너무나 좋아서 하루도 안 빠지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여기서 잠시 앉아서 그냥 책 읽고 있는 게 너무 좋다. 아니면 햇살만 보고 가도 너무 좋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 공간이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까이에는 상수리 나무가 있지만 저희 문학관요. 때로는 이렇게 성당의 종소리도 들립니다. 성당에서 미사 시작 30분 전에 종을 치는데 종소리가 은은히 울려옵니다. 그러면 좀 있으면 미사 시작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종소리를 은은하게 들을 수 있는 문학관. 그래서 앞에는 뭐 아파트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봉화산, 불호산, 그 옆으로는 이제 신불산 공룡능선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누나별이라는 오영 선생님의 작품 가운데 학원에 발표하신 작품인데 이 한편에 서정시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저 작품을 가지고 따로 또 같이 추억 나들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북콘서트를 합니다. 연례 행사로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10월 첫째 주 정도로 하게 되죠. 왜냐하면 너무 늦으니까 춥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에서 오용쌤의 작품을 라디오극 형식으로 낭송극 형태로 보여주기도 하고 아마추어 예술인들과 함께 꾸미는 북콘서트 무대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침 비둘기도 와서 눈밭에서 논일고 있습니다. 어저께 왔던 눈들이 아직 덜 녹고 있어서 이렇게 이런 문학관입니다. 그냥 보시기에도 예쁘죠? 이곳에서 오용 선생님께서 학생들과 함께 잠시 머물다 가시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학생들의 연령층이나 아니면은 학생들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육행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학생들이 그냥 뛰어놀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현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오용 선생님의 작품 고무신을 교과 과정에서 가르치신다면 학생들과 함께 그 현장인 오영수 문학관으로 오셔서 직접 오영수 선생님 흉상도 직접 보고 그 다음에 데스마스크도 한번 만나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정도로 저희 오영수 문학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오시고 싶으신가요? 오시고 싶으시죠? 네, 문학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